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아르메니아입니다. 헝가리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다양한 변화를 주는 팀입니다. 바르가는 탁월한 위치 선정과 침착한 결정력으로 박스 안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마무리의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소보슬라이는 헝가리 공격의 리듬을 설계하는 핵심으로 정교한 킥과 패싱 능력으로 좌우 전환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극대화합니다. 셰페르는 메잘라 움직임으로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그 순간적인 오프 더볼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바르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패턴은 아르메니아의 포백 수비가 박스 근처에서 위치를 놓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헝가리는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공탈취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4-3-2-1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낮추고 미드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며 역습을 노립니다. 세비키아는 중거리 슈팅과 볼 운반이 가능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 리듬이 끊기곤 합니다. 샤고야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변화를 주지만 컷백 시 크로스 정확도가 일정치 않아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르치아는 이 선에서 공격의 흐름을 조율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압박을 받는 팀을 상대로는 힘을 잃습니다. 포백은 위치 유지에는 집중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하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대각선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활동량 부족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중원 장악력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헝가리는 셰페르의 침투와 소보슬라이의 전방 패스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바르가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공격 패턴으로 아르메니아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포백 간격 유지와 압박 완성도에서 밀려 헝가리의 전환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 누적과 전술적 간격 붕괴가 겹치며 헝가리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구조, 중원 지배력, 세트피스 효율 모두 헝가리가 우위에 있는 만큼 헝가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이스라엘입니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홀란드는 폭발적인 침투력과 압도적인 피지컬, 그리고 공중 경합에서의 높은 타점을 무기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핵심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유럽 정상급 수준입니다.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며 정확한 전진 패스와 라스트 패스로 홀란드의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슈엘데루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른 터치와 드리블로 전개 속도를 높이며 컷백 패턴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합니다. 노르웨이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중원을 압도하고 빠른 전환으로 박스 근처를 장악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며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 라인 유지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강한 압박 축구를 구사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늘려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바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활동 반경이 제한됩니다. 간델만은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해 전개가 끊기며 페레츠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를 노리지만 전진 패스가 차단될 경우 고립되는 패턴이 잦습니다. 더구나 이번 원정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북유럽 오슬로까지의 장거리 비행이 필수적이어서 체력 소모와 시차 적응 부담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템포, 체력, 압박 강도 세 요소에서 노르웨이가 완벽히 우세한 구도입니다. 웨데가르드의 정밀한 패스 전개와 슈엘데루프의 좌측 침투, 그리고 홀란드의 결정력이 맞물리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홈의 기세와 강도 높은 압박으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중원 탈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경기 전반부터 노르웨이가 경기 흐름과 템포를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완승을 노릴 전망입니다. 노르웨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경기력이 확실히 안정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체제 종료 이후 전술이 한층 유연해졌으며 공격 전개가 이전보다 매끄럽고 직선적인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카이우 카네도는 이선에서 볼을 지켜내며 침투 패스와 연계를 동시에 수행해 전방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수아일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알가산이 역시 빠른 발과 예리한 문전 침투로 센터백 라인을 시험하는 공격 카드로 꼽히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세컨드볼을 회수한 뒤 빠른 전환 공격으로 직선적인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런 공격 구조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이며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만은 5-4-1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알사보이는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리고, 알아라비는 커버 범위는 넓으나 방향 전환이 빠른 공격수들에게 자주 뒷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다음화는 빌드업 시 안정적이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전진 패스를 내지 못해 템포가 끊기고, 결과적으로 수비 라인은 밀집되어 있음에도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 빠른 전환 상황에서 뚫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전환 속도전이 되는 경기에서는 오만의 파이브백이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단숨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속도와 전환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카이우 카네도의 정교한 조율과 수아일, 알가사니의 빠른 침투가 결합되어 느린 오만 수비 라인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만이 촘촘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더라도 순간 스피드에서 밀려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질 것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홈의 자신감과 스피드 우위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압박을 강화해 경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오만의 라인이 점점 내려앉으며 UAE가 점유율과 찬스 생산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주도권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UAE가 한 단계 위에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속에 다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스토니아와 이탈리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4-2-3-1 전형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엔 전술적 완성도가 낮은 편입니다. 사피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로 공격 루트를 만들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카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주도하지만 상대 중원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며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팔루메치는 전환 패스와 측면 지원의 강점을 보이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볼 처리 능력이 떨어져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포백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지만 압박이 무너질 때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근처 커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다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문제는 이탈리아 같은 빠른 전원팀을 상대할 때 적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3-5-1-1 전형을 활용하며 중원 장악력과 전술적 유연성 모두에서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레테기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공간을 읽는 능력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라스파도리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연계와 오프 더볼 움직임이 탁월해 빠른 원투 패스로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토날리는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하며 전방에 정확한 스루 패스를 공급하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볼을 안정적으로 회수합니다. 이탈리아는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측면과 중앙을 균형 있게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흔드는 전술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날리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레테기의 문전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공격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의 질과 라인 간격 유지에서 이탈리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구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사피넨과 카이트의 활동량으로 초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이탈리아의 빠른 패스 전환과 공간 활용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토날리와 라스파도리가 전방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점유율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에스토니아의 포백은 레테기의 침투에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경기 내내 이탈리아가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밀어넣는 흐름이 예상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전술적 완성도, 개인 기량, 빌드업 속도 모두에서 이탈리아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경기로 이탈리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입니다. 포르투갈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과 점유율을 주도하는 팀입니다. 전방에서는 여전히 호날두가 결정력의 중심에 서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타이밍과 공간 활용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처리 모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도 골로 연결할 수 있는 마무리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을 통해 수비 간격을 허물고 빠른 침투로 호날두와 함께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듀오를 형성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좌우로 정확한 스윙 패스를 공급하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흔들어 공간을 창출합니다.
그의 전개 능력은 포르투갈 공격의 핵심 축으로 이 움직임을 통해 형성된 포켓 공간을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번갈아 침투하면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또한 더블 볼란치 체계 중 한 명이 항상 수비 밸런스를 유지해 공격 전개 중에도 역습 위험을 최소화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4-4-2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수비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팀입니다. 콜린스가 수비 라인의 중심에서 제공권과 대인 방어를 책임지고 브래디는 후방에서 롱패스로 전방 전환을 시도하지만 전체적인 빌드업 속도가 느려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압박에 갇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가티어는 측면에서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고 라인 간격이 좁아질 때 측면 전환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처럼 스윙 패스와 폭넓은 전환 플레이를 활용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수비 블록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패스 질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입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스윙 패스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아일랜드의 수비를 넓히고 그 틈새를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파고들며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일랜드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라인을 내리겠지만 측면 전환 대응이 늦어 포르투갈의 빠른 전개를 견디기 어렵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수비 라인이 더 깊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점유율과 템포, 개인 기량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것이며 홈에서의 응집력까지 더해져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효율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일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입니다. 세르비아는 3-1-4-2 전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조직적인 점유율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미트로비치는 여전히 팀의 중심 공격수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높은 득점 기대치를 만들어냅니다. 테르지치는 좌측 터치라인을 따라 날카롭게 전진하며 하프스페이스 안쪽을 공략해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진 패스를 책임지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느려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운영을 펼치지만 공격의 방향성이 테르지치의 측면 돌파나 미트로비치의 포스트 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술 변화의 폭이 좁고 경기가 막힐 경우 대안적인 공격 전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알바니아는 4-3-3 전형을 사용하며 활동량과 속도를 앞세운 빠른 전진 플레이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브로야는 박스 근처에서 강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수비수를 등지고 돌파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가속으로 슈팅 각을 만드는 결정적 옵션입니다. 아사니는 빠른 템포에서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침투해 슈팅을 만들어내는 유형이고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찬스를 조율하며 볼 배급을 담당합니다. 다만 이 팀은 브로야와 아사니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일 공격 루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상대가 라인을 정비하거나 수비 블록을 압축하면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명확한 전술적 패턴 속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르비아는 테르지치의 측면 전진과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겠지만 루키치가 압박에 흔들릴 경우 중원 전개가 끊기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알바니아는 브로야와 아사니의 빠른 원투 패스로 전진을 노리겠지만 세르비아의 103 수비가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한다면 공간을 열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전진 템포가 빠르지 않고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 경기의 흐름은 팽팽한 균형 속에서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체력전으로 흐르더라도 라인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후반 교체 카드 또한 승부를 크게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제약과 경기 운영 방식의 유사성이 맞물리면서 득점이 제한된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 튀르키예입니다. 불가리아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 조직력과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쉽게 끊기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며 템포가 느려집니다. 페트코프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좌우 전개에 참여하지만 순간적인 전환 상황에서 스프린트 대응이 늦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크라예프는 중거리 슛과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좋지만 빌드업 속도가 느려 전방 압박에 자주 볼을 빼앗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포백 형태로 견고함을 유지하려 하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대각선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4-2-3-1 전형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을디즈와 귤러는 메잘라 형태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포켓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단순한 볼 소유를 넘어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고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아크티르콜루는 최전방에서 이들의 패턴에 맞춰 타이밍을 잡고 문전에서 마무리를 시도하며 제공권뿐 아니라 빠른 침투와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측면 풀백들도 공격 전환 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2차 공격으로 공격 템포를 높입니다. 튀르키예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직선적인 패스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유연한 전개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과 템포 전환 능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을디즈와 귤러의 대각선 움직임으로 불가리아의 중앙 압박을 우회하고 아크티르콜루의 마무리를 이끌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가리아는 니콜로프와 크라예프가 중원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템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수비적으로 밀릴 여지가 큽니다. 특히 페트코프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튀르키예의 측면 침투를 막기 어려운 점도 우려됩니다.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의 완성도 모두에서 튀르키예가 명확히 앞서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르키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조지아입니다. 스페인은 4-3-3 전형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정교한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입니다. 루이스 대 라푸엔테 감독 체제 아래 풀백들은 단순히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좁혀들며 미드필더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빌드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면서 경기를 원하는 템포로 조율합니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고 1대1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 슈팅 또는 라스트 패스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오야르사발은 박스 안에서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며 세밀한 마무리로 득점 기대치를 높입니다. 페드리는 탈압박과 전환 패스 능력으로 중원의 템포를 끌어올리며 스페인의 전형적인 티키타카 스타일을 더욱 세련되게 완성시킵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인버티드 풀백의 가담과 측면, 중앙 스위칭 플레이가 핵심 전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는 4-3-1-2 전형으로 중원을 좁혀 세밀한 압박과 직선적인 역습을 노리지만 점유율이 낮은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퀼리탈리아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며 개인 능력만으로도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팀의 빌드업이 늦어지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전방 지원이 늦을 때는 위협이 크게 줄어듭니다. 메크바비슈빌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스페인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 간수가 어렵고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포백 역시 라인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인버티드 풀백과 측면 전환 플레이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려 공간을 쉽게 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원정 환경에서 장시간 수비에 몰릴 경우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점유율과 전환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페인은 중원에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라민 야말의 폭발적인 돌파로 측면 균형을 무너뜨리며 공격의 방향을 다층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야르사발의 문전 침투와 페드리의 템포 조율이 더해지면 스페인은 경기를 완벽히 통제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퀼리탈리아의 개인 돌파에 의존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밀릴 경우 공격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볼점유, 측면 페네트레이션, 전방 압박 효율의 모든 면에서 스페인이 우세한 구도로 예상됩니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단계 높은 스페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라크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라크는 투톱 조합을 앞세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하는 팀으로 홈에서는 점유율과 템포를 모두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장신 스트라이커 후세인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탁월해 등지는 움직임으로 세컨드볼을 연결하고 상대 수비수를 끌어들이며 이선 자원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의 타점 높은 헤더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항상 득점 위협으로 작용하며 경기 내내 상대 센터백 라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예시는 정교한 킥 능력을 갖춘 키커로 프리킥과 코너킥 모두에서 날카로운 볼 배급과 직접 슈팅을 시도할 수 있어 세트피스가 곧 결정적인 득점 루트가 됩니다. 알아마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투지를 보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이라크는 공격 전개 속도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홈에서는 더욱 강력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4-5-1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형성해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사난타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지만 장신 수비수들과의 경합에서 불리해 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합니다.
비크르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볼 간수 능력으로 역습 전개를 돕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인더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가담이 약해져 팀의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펼치려 하나 제공권 싸움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불안정함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약점은 이라크의 장신 공격 조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와 제공권 그리고 중원 전환 속도가 승부를 좌우할 경기입니다. 이라크는 후세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바예시의 킥 능력을 통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 아마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면 인도네시아의 수비 라인은 점차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밀집 수비로 버티려 하겠지만 공중전과 세컨드볼 대응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장시간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이라크가 쥘 가능성이 높으며 후세인 바예시 조합의 세트피스와 제공권 우위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라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